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이면석 기자입니다. 네, 미국의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천조국 리포트 시간입니다. 아마 천조국 리포트랑 많은 게 이제 곧 개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건 한 달이 됐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액수도 많아지고, 미국 주식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이런 정책 변화가 그럼 주식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특히 이제 관세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미국 관세 정책들이 미국 증시에는 그동안 어떤 영향을 좀 미쳐왔었는지, 그리고 특히 트럼프 1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트럼프 30일 이후에 한 달 이후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근 한 달 전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펼쳤던 정책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다양성, 형평성, 포용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성별,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러니까 LGBT 정책을 완전히 다 했고요. 폐지를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미국의 성은 단 두 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었죠. 물론 지금은 한 달이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이건 계속 되어 있는 거죠. 국경 단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구금센터 확대,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 탈퇴가 있었습니다. WHO랑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 여러 가지 관세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 2기 때는 국내 정책을 다시 재편을 하고 국제관계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공정한 물, 그러니까 페어 트레이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 도입도 하고 있고, 보편적 상호 관세, 그러니까 보편 관세 도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었던 게 가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2월 1일 날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그 다음에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을 하면서 30일간 현재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 10% 추가 관세를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내 굉장히 큰 여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좀 알아본 바에 하면 대부분 이제 포장지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10% 관세 부과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10% 관세가 부과돼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중국 측에서 그 관세만큼 원가에서 깎아준 상태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미국 내 이런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10%를 깎아서 보내줄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10% 추가 관세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과 자꾸 무역 갈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미국에 많은 관세를 붙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는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의 여러 이런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호관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상호 관세는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에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무역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호 관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기대하는 효과는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요. 두 번째, 미국 내 제조업과 농업을 보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국민들,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호 관세, 미국이 제1의 수입국이거든요. 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는, 흔히 말하는 바잉 파워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협상을 했었을 때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 관세하면 너네 비싸, 안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 싸고 잘 팔리고 싶으면 우리 말 좀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 국가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너네가 한 만큼 우리도 할 거야. 그러니 너네가 낮춰. 그러면 우리도 낮춰줄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기대를 하고 상호 관세를 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보복 관세. 이건 뭐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서로 보복하면서 관세가 무한정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자급자족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입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수입품의 물가가 높아지면 생활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동반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로 이어지게 된다면 경기 불황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는 여러 가지 기대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이 관세 정책을 좀 어떻게 했을까? 조금 큰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요, 경제, 그러니까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크게는 사실 보호주의였다가 자유주의, 그 다음에 다시 보호주의로 가는 이런 현상, 이런 지금 큰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이때 보호무역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1789년 첫 번째 관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 미국 연방정부의 첫 번째 세수원이 바로 또 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입품에 대한 이런 관세가 연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됐었고, 또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지 산업이 기반이 되게 형편없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그 당시에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목적으로 첫 번째 관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28년, 그러니까 19세기로 들어오면서 혐오 관세란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28년을 하면요,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제조업이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제조업이 많이 발달을 해서 사실 싸게 그쪽 제품이 들어오면 자국 내 제조업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보조금도 줘야 되고 많이 팔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높여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당시 한 50% 이렇게 부과가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맞고만 있을까요?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도 높은 관세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게 남부 농업지역에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남북전쟁의 그러니까 11호의 하나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부 지역은 그때 면화 수출이라든지 담배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었는데 그런 거에다가 높여버리면 당연히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남쪽과 북쪽의 이런 차이,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크게 나중에 11호, 그러니까 남북전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61년, 1865년 사이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또 북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관세가 유지가 됩니다. 이때 전쟁 후에 이것도 뭐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하긴 할 텐데 무순왕, 뭐 석유왕, 철광왕,
철도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되고 자국 내 이런 왕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이 큰 발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19세기까지 보내다가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자,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공황을 슬기롭게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최대 관세를 60%까지 매기게 됩니다. 자, 왜 60%를 매기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 수출도 안 되고 부진하고 이러니까 좀 만회를 하고 자국 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럽 국가들이 어떡합니까? 보복 관세를 하는 거죠. 이때가 아직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사이 시기거든요. 이때 아직까지도 경제력은 사실상 뭐 미국이 더 우위에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유럽이 미국보다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60% 때리니까 유럽도 당연히 보복 관세를 때리는 거죠.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무역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은 오히려 위축이 되고 서로 간에 생산량도 줄고 수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대공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이런 불황에서 가장 최악의 수라고 평가를 받는 관세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 1934년 무역협정법을 통해서 관세가 다시 인하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슬슬 자유무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47년 이제 가트라고 GATT라는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세계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 협약인데요. 미국이 관세를 점점점 낮추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갖추는 전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1980년대 오면서 미국의 자유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93년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는 거고요. 95년에 WTO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무역 원칙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값싼 중국 제품 수입이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게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었고 중국이 급격하게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정말 뚜렷하게 감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무역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풍요로워졌지만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들이 심각하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게 쭉 이어오다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드러나면서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개시를 하게 되고요.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유지가 됩니다. 25년 트럼프 2기가 나오면서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보호무역주의에 있다가 자유주의로 왔다가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미국에 있었을 때 자국 내,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 태동기였고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을 막 발달이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호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력을 갖춰주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쳐서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거를 팔 시장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유무역주의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미국 내 생산량만으로는 이게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세계화로 이제 하나의 경제권을 갖는 이런 자유무역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또 자유무역주의가 되니까 효율성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많이 사고 동남아산 제품을 많이 사고 한국산 제품을 많이 사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 제조업이 또다시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보호무역주의로 그러면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스피디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1기 때 도대체 어떤 관세 정책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2020년, 2021년은 사실상 코로나 전국이라 그런 게 없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3개년을 17, 18, 19 3개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2017년 시작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후죠. 4월 29일 행정명령 13,796호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 무역 적자를 조사하고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한 거죠. 3달 됐는데 지금 굉장히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이미 지시가 들어갔죠. 자, 8월 14일 정권이 시작하고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중국의 지재권에 대한 조사, 개시 발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조사합니다. 12월 18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적 경쟁자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첫 1년은 이렇게 조사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요 2018년부터 시작됩니다. 자, 2018년 3월 8일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 부과 명령을 합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EU 등 동맹국은 일시 면제가 됐고 우리나라는 이때 쿼터제를 받습니다. 6월 1일 캐나다, 멕시코, EU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7월 6일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7년 4월 29일 날 여러 가지 무역 적자를 조사를 하고 8월 달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 이런 것들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7월 6일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슈퍼 301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바로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의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가 시행이 됐습니다. 8월 23일 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한 달 뒤 9월 24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중국은 이때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2018년 12월 1일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개시가 합의가 됐고요.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는 것을 조금 90일 연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19년이 됐습니다. 5월 달에 기존 10%, 그러니까 2천억 달러에 있었던 그 10%를 25%로 인상을 했고요.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5에서 25%로 인상시켜버립니다.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발표했고요. 9월 1일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를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품목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그 품목에 붙였던 관세도 계속해서 늘려나갔습니다. 이러면서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무역 합의를 발표를 했고 추가 관세를 철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 일부 관세율도 15%에서 7.5%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월 15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해서 중국이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도 해줍니다. 그래서 1200달러 규모의 관세율도 15%에서 7.5%로 또 인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찾아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었죠. 자, 그러니까 2017년 준비, 2018년 본격적으로 과세, 2019년 과세, 그러면 2019년 말부터 회복, 이거에 대한 무역 협상을 시작을 하는 크게 이런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2017 다우존스 24,719포인트였던 게 2018년 23,327포인트로 낮아졌고요. 2019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28,538포인트로 오르게 됩니다. S&P 500 2673에서 2506으로 감소를 했다가요 3230으로 올랐고, 나스닥은 6903에서 6635로 떨어진 다음 8972로 올렸습니다. 자, 2017년에 보면
그냥 이때는 조금 전반적으로 올랐었는데 그때 오른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금 증시가 주춤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무역 협상 진전이 이르면서 증시가 회복이 됐었던 거죠. 자, 이렇게 1년 단위로 보면 별로 큰 변화가 없었네 라고 하지만 주요 관세 이벤트들과 한번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미국이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때는 사실 시장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멕시코에서 많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우회 수출이 꽤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시장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하자 시장 불안감이 증대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계속하나 보네. 그러면서 3월 한 달간 S&P 500이 약 2%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서 7월 사이 보면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 그러니까 무역전쟁이 본격화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6월, 7월 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하락했다가 회복했다가 하락했다가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말이 돼도 이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본격적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됩니다. S&P 500 같은 게 4분기에만 약 14%가 급락했습니다. 자, 2019년 6월에서 8월 아직 관세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이 추가 관세 위협을 했습니다. 이 당시 8월 한 달간 다우는 6%, S&P 500은 5%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무역 합의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관세 부과가 시장 불안감을 없애고 불확실성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하락세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시기든 해소가 되면 시장은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적응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현실도 좀 비슷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관세를 매기겠다, 부과를 하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미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관세를 먹이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 인하가 안 되고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증시는, 시장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면 가끔 하나하나 한 번씩 반등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 반등을 줄 때가 언제였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나올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제일 무서운 거는 이렇게 관세를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하면서 언제 끝날 줄 모를 때 계속해서 하락의 폭이 큰 거를 알 수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시장은 반등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변동성이 컸던 걸 한번 살펴보면요. 엔비디아, 지금 이제 킹빅 되게 좋은 건데 2017년 약 8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보면 아마 가상화폐가 이때 2018년 2월까지 2018년 초까지 굉장히 붐이었고 채굴이 있었기 때문에 GPU,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0%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상화폐 그때 당시 이제 1차 붕괴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그러면서 채굴 시장도 작았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 칩이 잘 팔리지 않으면서 많은 폭락이 있었습니다. 2019년, 2020년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200% 이상 급등을 했고, 그 후 이때부터 이제 AI,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이라고 했었죠. 이때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뉴딜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AI 하면서 이제 주요 수혜주라고 보면서 큰 급등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 중국 하면 대표적인 애국심 마케팅이 좀 크잖아요. 이때 당시에 아이폰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5G 사업이라든지 서비스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애플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 2018년 자금난이 있었고요. 역시 머스크 CEO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5% 절반 정도가 하락을 한 후에 다시 회복세를 겪었고요. 2019년부터는 강한 상승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씩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중국의 판매량도 늘고 이걸 기반으로 S&P 500 편입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있었죠. 자, 보잉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하면서 2018년에서 2019년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 항공사들이요, 보잉 항공사를 선택하지 않고 에어버스로 급격히 갈아타는 현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737 맥스라고 하는 지금도 좀 사고가 계속해서 여전히 좀 일어나고 있는 기종이죠. 이러면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2020년 코비드가 터지면서 정말 최악의 타격이고 70%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엑선모빌 역시 2018년, 2019년 사이에 미중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경기 둔화가면서 유가 하락이 있었고요. 그때 하락세를 보다가 2020년 코비드로 사상 최저치 유가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저 주식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공통적으로 이런 여러 주요 주식계에 안 좋았었던 거는 아무래도 경기 불안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면서 2019년까지 최악의 경기 불황이 좀 있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자도 좀 보고 수출이 계속해서 아마 최장기간 감소를 했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국제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쳤었던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경기를 일기 때 이렇게 둔화시켰었던 미중 전쟁, 특히 이런 관세 전쟁인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때도 계속 할지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2기 때도 역시 고를 선언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앤드류 잭슨과 윌리엄 맥키니입니다. 특히 관세 정치 얘기할 때는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은요, 1897년부터 1901년 사이에 임기를 하신 분입니다. 보호무역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던 맥킨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원 의원 시절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율 중 하나인 평균 49.5%인 맥킨리 관세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공화당이 1892년 선거에서 패배하는 직접적인 원인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 이때 맥키니가 관세를 하면서 자국산을 조금 보호를 해서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에는 if가 없으니까. 하지만 인플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가져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세라는 게 이렇게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도 올 수도 있고 자국 산업도 보호할 수도 있고 양날의 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딩글리 관세법이라는 것도 제정합니다. 이것도 평균 46%의 매우 높은 관세율입니다.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당시 미국 산업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정책을 펼습니다. 특히 철강, 섬유, 농산물 보호를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공견하게 이런 맥키니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관세가 미국 산업을 지키는 애국적인 정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맥키니가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관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 최강국으로 남아 발돋움할 수 있는 발돋움을 마련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할 때 바로 이 맥키니 정책을 참고했다라고 했었고 2019년에 오하이오주 맥키니 동상을 방문하면서 자신은 맥키니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오면
아무래도 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확대될 때, 그리고 미국 경기가 침체를 하면 약간 보호주의 성향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 보면 호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호주의 무역 그런 게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더욱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1기 때도 무역법 슈퍼무역조 301조 슈퍼 301조를 활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마 이거를 또다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보이는 이런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등 뭐 여러 가지 핵심 산업 이런 거에 대한 뭐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최악이 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관세, 그러니까 이게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 정말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셜 트래프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호 관세보다 더한 겁니다. 그냥 모든 수입품이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다 추가 관세가 더해지는 건데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를 해버리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마 이렇게 되면 상대방,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추가 10% 했을 때 현재는 그거를 감 10%를 빼고 다시 줘서 지금 사실상 가격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력이 없는 국가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기 때도 이렇게 항상 232조를 활용해서 자동차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했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재개정을 하면서 뭐 이거 논의가 이제 흐지부지가 됐었는데, 아마 이게 되면 다시 또 자동차 관세 발 FTA 재개정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자동차 관세 발 협정이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 확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 달 했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 2월 29일입니다. 거의 딱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됐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지금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제 정책 변화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는 있지만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흐름과 주가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관세 정책에 따른 종목별 루블리는 분명히 갈릴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 전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 시기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